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김제시 백구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지난해 발표됐었죠. 그런데 일부 농민들과 환경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이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두 분, 좀 비판적인 두 분, 네 분을 좀 모셨는데요.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두 분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씩 먼저 얘기를 듣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처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문제 한 가지 좀 제기하신다면 대표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유통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유통구조 혁신의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게 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지키게 할 수 있으려면 저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뭐 평당 한 140여만 원 이상의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작물 기반들이 구축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이 지금 예정 전체 사업 부지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 백구 부용제가 멸종 위기종이 3종이나 서식을 하고 있고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고, 또 농업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조선시대 문헌에도 이 지제의 기록이 있고, 일제 초기의 모습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사적 관점에서도 보면 농경문화유산이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꼼꼼하게 이 부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대책 수립,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되고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좀 확인만 해보면 유통구조 혁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곳에서 많은 원예 작물을 생산을 해내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든지 유통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자료 보면 스마트팜 시설 천평하는데 땅값 빼고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평당 거의 50만 원 정도 시설을 갖춰야 예.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규모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가져가는 원예 작물들이 예. 가져올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예. 이제 유리온실 사업이 실패했던 것들도 설치비, 예를 들면 투자비가 과한 데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나중에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끊기면 이 사업 자체도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 장소에 관한 문제 해주셨고요. 배달순 처장님도 문제 제기하신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네,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우선 좀 제기되는 부분이 주민 갈등이 제일 우선이 좀 되고 있고, 예. 처음 처음 사업 공모를 하기 전에 이쪽에 지금 선정 부지를 선정을 했을 때 인근 주민들하고 좀 설명회를 먼저 좀 갖고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좀 하겠다라는 먼저 설명을 좀 갖고 좀 해야 할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 선정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지금 김제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항 부지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금 509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에 그쪽 부지도 좀 돼 있고, 그다음에 벽성대 그쪽에서도 지금 부지가 지금 폐교한 학교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아직 고려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예. 그다음에 지금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시 되는 게 예. 지금 지하수를 대량으로 쓸 경우에는 지표면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하수 고갈 문제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방안도 예. 지금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 주민들을 갈등하고 이 사업 시행하는 게 좀 먼저 좀 앞서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 갈등이 있다는 부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인근 주민에 대한 처음 사업을 실시한다는 사업 설명회도 없었고, 이 추진하는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사업 공모 계획을 인근 주민하고도 아무런 협의 없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한 부분이었고, 인근에도 지금
농장이나 농업을 좀 종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해서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정하는데 좀 빠진 부분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보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요즘은 뭐 가성비라고도 합니다만 네. 효율성이 좀 낮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좀 네.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이고 이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이 무엇이고 어떻게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는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예. 일부의 학생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실습을 하고 또 코칭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 예. 기회의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뭐 개인이 소유하거나 갖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또 실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임대형 농장의 경우에 생산 투자 대비 거둬들이는 소득이 굉장히 낮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 전 예, 께서?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뭐 김제 지역에뿐만이 아니고 현재 그 스마트밸리 사업에 그 전체 투여되는 예산과 예. 그리고 이제 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예. 아까 이제 주로 이제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저희가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평당 한 142만 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예. 사업 예산이 한 907억 정도 되잖아요. 예. 요 부분들 면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평당 140만 원이라고 하는 고비용들을 들여서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 예를 들면 대학에 예를 들면 그 농업 대학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농진청이 있습니다. 농진청 혁신도시 가보면 굉장히 넓은 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가능하면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전라북도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 청년들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뭐 한 70% 정도는 아마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하죠. 저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이나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농업들이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좀 분산하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멸종위 규정이 서식하고 있고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습지를 메꿔서까지 이 시설을 집적화하는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 장소 습지 문제는 조금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른바 그 효율이 좀 낮다는 부분이 제기하셨는데 교육용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농장을 지어주고 자기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 와서 실증을 자기가 만든 기자재에 대해서 센서에 대해서 실습하고 실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단지, 그렇죠. 청년 농업 창업 네. 보육단지,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되는 이제 거잖아요. 차후에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농부가 정말로 농부가 참 농부가 되어가지고 실제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의 자본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스마트팜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는 60%, 그 안에 들어간 시설을 지을 때는 뭐 50%.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청년이라든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70% 정도의 보조를 통해서 초기에 그분들이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의 출발점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스마트팜을 갖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초기 단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그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20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네. 길게는 한 3년 정도 스마트팜 시설을 빌려주는 겁니다. 뭐 그 스마트팜 아마 임대형은 한 평당 200평 정도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 그 청년 농업을 꿈꾸는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사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 농업으로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스마트팜 구조인지 한번은 저는 생각해보고 저는 청년들이나 농민들한테 좀 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개월 교육받고 임대를 해서 한 3년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본교육안의 자료 놓고 보면 이 소득이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실 이제 임대를 해줬다라는 조건으로 수익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되어야 3년 동안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기본소득도 그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게 이 스마트팜, 이 청년 농업 육성의 처음 출발이고요. 두 번째 출발. 아까 말한 대로 이 1000평 시설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청년 농민들이 자본이 없잖아요. 그걸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해 주는데 보통 제가 자료 보니까 8억에서 이전 자료 보면 30억까지도 융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이게 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숙련이 돼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되고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 성공을 해서 한두 개 정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촌에 얼마나 많은 지원 사업들과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유리온실 사업들, 그다음에 용기계 지원 사업들 많은 실패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누구는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일부 성공하는 청년 농업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상당수 좌절하는 청년 농업인들도 있을 거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혹시 강영진 대표가 직접 농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네. 답변이 가능하면 예,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제시 백산면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는 예. 강현시라고 합니다. 먼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 사업은 전 두 가지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원예 산업 생태계 육성 예.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 청년 농업인 육성 말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올 사람들도 없는 정도거든요. 제가 제 마을에 지금 온 지 8년이 됐는데 귀농해가지고 8년째 지금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을에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예. 근데 저희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농촌 현실이 지금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나마 올려는 그 젊은 농부들이 유입이 되지가 않는데 왜냐 일이 힘들고 수익은 나지 않고 기존에 그나마 좀 청년 농업인들에게 청년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제 스마트팜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스마트팜 보통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 하우스도 지금 스마트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하면 사람들이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양봉 있고 밖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그런 거다.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스마트팜은 농장 현실을 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보고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농부들은 10년, 아까 이 차장님 말씀대로 한 10년, 20년 동안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성공한 농부들만 그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자료를 데이터화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한테 굉장히 좀 맞고 그렇게 되고요. 임대형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 현실 스마트팜이 많이들 좀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좀 문제점이라고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평 지으려면 3,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좀 과다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막상 돈이 없으니까 시설을 지치를 못해요. 누가 짓냐면은 50대, 60대 좀 돈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짓고 나니까 그 운영을 잘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뭘 입력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런 게 또 사실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라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은 그런 데 대한 관심도 많고 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거쳐가면 충분히 나와가지고 창업농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강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이 교육시켜서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또 그래서 임대형 농장을 해줘서 뭔가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정현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건 아까 그
임대형 기간에 예. 이거 기본 계획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네. 그 3년 동안은 소득이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임대형 그것도 기간에. 잘 됐을 때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네. 아 그리고 기대를 높여서 잡습니다. 그래야 통과가 되니까. 원래 이 아니 초기 그러니까 농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농사지면은 거의 돈을 못 벌고 그렇다고 하면 갈아엎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균형을 해가지고 뭐 열무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가을무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채소 농사도 한 2년 정도 했는데 뭐 수익도 안 나요. 정말 한번 밭에 갈아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뭐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원예 산업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저도 산업. 농업 네. 농수이 정말 살아야 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아까 정말 청년 농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 저는 지역에 농과대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역에 농수산 대학이 있고 거기에 농진청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프라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오히려 농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계 고등학생들, 저는 그 농과대학에 진행했던 농업을 지키겠다고 하는 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농과대학 학생들, 저는 이런 지역의 대학들과 이렇게 해서 좀 분산하고 그쪽을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맞다. 저는 어느 한 곳에다가 몇십 명씩을 모아서 몇 년에서 임대를 해서 농업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야말로 그냥 테이블에서 나온 계획이라는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이제 직접 그 부분도 일부분 맞는 것 같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대학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농수산대학이나 그런 데서는 농학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네, 농부를 육성하는 곳이 예. 아니라 농학을 가르치는 곳. 예. 여기는 청년 농업인을 스마트팜에 예, 이 특화된, 혁신밸리는 예. 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 근데 그 농학을 그러니까 농수산대학 나온 분들하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네, 와가지고 저희 농장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들 하거든요. 실습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내가 농업을 해가지고 하려는 거기다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실습을 해야 되니까라는 일종의 좀 지나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좀 현장하고 좀 떨어지고 그냥 농학 학문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그렇지 예. 않나. 근데 예. 여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말 그대로 청년 농업인 즉 이제 먹고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이렇게 직접 예. 사람들을 모집했고 네.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나오는 게 알겠습니다. 다르지 않을까. 좀 현장에 생각합니다. 밀착된 그런 교육이나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임대형으로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낮은 그 소득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강 대표께서는 그건 굉장히 너무 낮게 잡은 것일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 뒤에 임대형을 졸업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냐 자기 농장을 가져야 될 텐데 그때는 뭐 최대한 30억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청년농들이 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이 문제도 좀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최대치로 30억을 자본가다가 보고요. 네, 30억까지 드릴 거는 거의 이제 파프리카를 완전 유리온실화했을 때, 예. 네, 거의 10m 고로 파프리카를 유리온실화했을 때 정도나 20억 정도 이게 드는 거고요. 예. 네, 뭐 그렇게 꿈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또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저같이 이제 딸기 농사를 진다면 천평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드는 예.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네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초기 자본을 임대팜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생들이 나와서 자기 자본을 뭐 자력이 없으니까 이제 융자를 받겠죠. 그럼 최고 30억은 안 가겠지만은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초기 자본 4억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은 그 딸기나 다른 품목을 생산을 했을 때 그 4억에 대한 매출을 상환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 청년농 육성을 하는데 자기가 투자는 했어요. 근데 그 상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환을 해야 하는데 품목 저하가 되고 다량 품목으로 인해서 접목되는 품목이 구분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 품목에 대해서 일괄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대표님 뭐 딸기로 승부를 하듯이. 그럼 청년농이 육성을 해서 그 교육을 받고 그 판매가 잘 돼서 상환 기한이 잘 짧아지면 좋은데 그게 딜이 되면은 자포자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상환을 해서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도산유기에 의해서 또 예. 좌절이 예. 또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도 우려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마치 스마트팜 이 교육
공간에서 교육을 20개월 받고 나면 모든 학생들이 무슨 막 30억짜리, 40억짜리 대출 융자를 받아가지고 유리문실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육을 받고 내가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의 과정에서 오는 실패와 그 시간을 줄이는 데에 교육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지원도 저희가 지금 청년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시설을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좀 농사를 지어감에 따라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좀 더 규모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무슨 막 30억, 50억짜리 뭐 거대한 뭐 스마트팜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소자본이 안 돼서 조그마한 유리온실 아닌 그냥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했을 때 자기가 교육받은 곳하고 천지가 되는데 그게 창업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초기 자본이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초기 자본이 4, 5억이에요. 그러면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아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초기 비용 투자를 비닐하우스로 시작을 했다 하면은 그 교육생이 거기에 적용을 하겠냐 이거죠. 유리온실에서 교육을 받고 비닐하우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물을 키워내라면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교육 과정에 유리온실 자꾸 이렇게 한쪽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유리온실 과정도 있고 비닐온실 과정도 있고 자동화온실 과정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다 있어, 있긴 그리고 있는데. 그냥 농수산대학처럼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것처럼 일종의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 보는 거죠. 임대용으로 자기가 직접 이제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 30억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그냥 1억 정도만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게 기본 계획을 있겠죠. 보면 이게 이제 국가 예산 전체 예산이 지금 907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예. 늘려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전라북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농생명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거 스마트팜 농업을 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정부의 계획이라는 이 사업의 목표는 아까 자그마한 소규모 비닐온실을 짓겠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일정 규모에 있는 스마트팜 농업을 확산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서 보면 10만 평 스마트팜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도 집적화되어 있는 김제 백구뿐만이 아니고 그 4개명까지 포함시킨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에서 이게 뭐 조그맣게 창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 계획상으로 보면 대략 1000평 정도의 자기가 이제 창업하는 청년 농업 정도가 드는 예산을 한 8억 정도까지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억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아까 최대 30억까지 얘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서 일정 규모를 갖춘 스마트팜 농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 계획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아마 교육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를 들면 첨단 농업이라든지 그럼 그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는 스마트팜 시설 농업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작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크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 되겠죠.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신 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치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배 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정윤 처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부용제라는 저수지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곳도 뭐 백산 지역이 아니 백산 지역이죠. 비행장 부지도 있고 그런데 하필 왜 그곳이냐라는 장소의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최 국장님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이곳은 1991년도에 이제 저수지의 용도가 폐기되고 이제 방치되었던 곳이고 지역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되어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혁신변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지면서 김제시에서 이곳 좀 저수지를 활용해가지고 시유지죠. 저수지 활용해서 이런 좀 생산적 교육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선정이 좀 됐던 곳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부용제라는 곳이 꽤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 이정현 선생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나서 다음 얘기 들어볼까요? 예. 김제 백구 부용제 과거 문헌에는 지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12년에도 사실 여기를 매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백구 부용제의 소유주는 재경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부용제가 정말 지역 주민의 소중한 자산이고
추억이 어린 공간이기 때문에 잘 지켜져서 향후에는 찾아오는 체험 농업의 근거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아마 시장님 만나서 그때 김제시가 이거를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을 비용을 치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걸 주목해서 봤는데 이번에 이제 부지가 지정이 되면서 매립할 유지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안에 좀 그 자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멸종 위기종만 해도 한 3종, 저희가 직접 본 게 가시연꽃, 그다음에 동미나리, 그리고 물구살이라고 하는 이런 멸종 위기종과 그다음에 희귀식물 중에 하나인 버풀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식물 구계학적 특정종도 굉장히 많은 식물종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기본계획안에 있는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한 170여 종의 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조선시대 문헌에서부터 이 지지제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쪽 지역의 특징들이 대부분 뭐냐면 용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들로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용천이 돼서 나오는 습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동미나리 같은 경우는 북방계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마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동미나리 군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물고사리 같은 경우는 남방계 식물입니다. 그래서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서식하고 있는 이 굉장히 특이한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지도서라든지 호남 읍지, 김제 군지, 규장각에 있는 자료들을 좀 전문가 도움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여지도서나 그 김제 군지 보면 당시 김제 관하에로부터 30리 밖에 있고 그리고 둘레 척이 3,820여 척 정도 된다. 이게 영조척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0.3m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구글 지도를 따서 한번 그 대입을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용제가 과거 조선 시대에도 굉장히 가장 큰 규모, 김제에서는 큰 규모의 재현이었고 더 자료를 따져보면 고려시대 아마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농경 문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타임캡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오래된 저수지들이 많이 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저수지들은 보존하고 발굴을 하고 이 가치에 대한 재조명들을 한번 노력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1년에 용도가 폐지된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자연습지화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 말라가지고 땅이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 2018년 자료인데 습지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육화가 되어 있고 저기 약간 그 하늘색으로 표현된 곳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굉장히 넓은 면적의 수위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여기가 된 건 이 상류부를 2017년, 18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곳이 막혀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 살짝 열어주게 되면 몇 년 안에 원래 습지의 모습들을 복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용제의 뭐 생태적, 환경적 가치 또 그리고 역사적, 문화사적 가치가 굉장히 각별한 곳이다. 꼭 이것을 해야 되겠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강 대표님께 기회 드리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1990년에 백구에 살았었거든요. 한 4년간. 그래서 여기 지지제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습지가 보존 가치, 그러면 습지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전라북도가 지금 생태 우수습지로 18개 습지 해가지고 기본계획안에 우수습지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멸종위기종이 있으면 이건 야생동식물 보호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있다면, 아마 이제 그러니까 조사해서 있다면 그래서 굳이 왜 여기다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국가 정책이 상충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하고 좀 비슷한 곳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이 처장님이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군산 백석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전북대학교 의대 지점 군산점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북대 의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습지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 북방계 식물이 동밀알이 나온다, 남방계 식물이 물고사리도 나왔다. 예, 그래서 이거 습지로 보존을 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동의를 해줘가지고 막 반대하고 어쩌고 하니까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무산이 된 게 아니고요. 잠깐 전북대 더 좋은 곳으로 이전 계획을 아니죠. 해서 그 지역을 해서 하게 돼 있는 결국에는 거죠. 예. 그러면 습지로 예. 뭐 알겠다 그래서 전북대 그 병원은 거기를 하는 거는 무산이 됐고 그 지역에 한다는 건 결국에는 네.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그렇죠. 됐죠. 거기는 예를 그리고 들면 나서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옮겨진 말씀하신 거예요. 대로 이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이제 추진을 해 됐을까? 예, 봅니다. 그러면 습지 보호 지역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또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추진 주민들이 중입니다, 환경청에.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네. 2019년에 KCN 금강방송에서 이렇게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주민들이 이제 또 다른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갈등들을 그래서 조정하고 결국에는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동의서도 얻지 못하고 이제 예. 작년에 이제 그 지자체 선거에 의해서 다른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 다른 시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유 괜히 문제가 많은데 나는 하지도 않겠다고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맥석제에 네. 이제 그래서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던 거예요. 이제 예. 네. 막그 육두문자 날리면서 뭐 그놈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습지 보호 지역이 맞을지 아닐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좀 들어요. 그냥 몇 가지 발견됐다고 해서 이거 습지로 돼야 된다 얘기한 이게 건 아니고 지금 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국립생태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조사 다 끝냈어요. 그리고 끝낸 그러니까, 거를 제가 예.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이것보다 드리는 훨씬 게 더 많은 습지 게 있을 보호 거예요. 지역으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네. 환경청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습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나누고 있고 정부에서 다 그렇게 일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냥 세 가지 멸종위기 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습지 보호 지역을 한다. 이건 좀 선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러면 습지 보호 지역으로 만약에 추진이 되면 네,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알지 모르겠는데 습지 보호 지역으로 추진이 되면 기존처럼 농사 짓는데 그렇게 농사는 못 집니다. 농사는 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뭐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뿌리고 가끔씩 제한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농약하고 예. 간정파도 물하고 그거하고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그런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친환경 그런 농업이라든지 부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부분들로- 친환경 농업이라고만 살짝 돌려서 아니 얘기하지 저기 할수 문제를 없다는 자꾸 얘기는 안 흐르시는 해요. 얘기도 이거 군산 백석제하고 저는 지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끌어오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한 건 지금 당장 습지 보호구역 지정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부지가 습지로서 오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자고 전라북도가 기본계획에 만들어서 생태 우수습지 상등급으로 지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제보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조사를 해서 멸종위기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률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아예 소규모 영향 평가를 하고 지금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그러니까 그거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지금 아니, 해요. 그건 논쟁을 할 여지인 네네.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제 얘기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소규모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협의회에서 동의하서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랜 경험이라든지 이 습지의 멸종위기종 분포라든지 서식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사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만 봄에 금개구리가 여기 좀 서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 확인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 이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앞으로도 이 부지만 메꿔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40%를 더 매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오히려 농업 기반 시설도 갖고 도로가 가까운 이거는 농업 시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농지정도 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체부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 되게 하기 두 위해서. 분께서 좀 뜨겁게 토론해 주셨는데 최재형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걸 좀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차장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이런 자료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록에 남겨서 정확하게 후세에게 이제 교육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 뭔가를 발전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곧 기본 설계와 이제 실설이 들어갈 텐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가치가 있다면 또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어떤 이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저기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게 지금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상에 이 그 멸종 위기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이게 백구 부용제하고 그 옆에까지 포함을 시킨 건데요. 예. 지금 그림은 좀 꽤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존지라고 해서 기본 계획을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 전체 대체 서식지라고 잡혀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4.2%밖에 안 돼요. 예. 굉장히 작은 면적이고 예.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계획을 취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서식지의 원형을 일부라도 보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식하는 방법. 요 세 가지인데 이식은 장소성의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형 보존인데 원형 보존을 보통 아까 군산 백석제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대체 원형 보존이 거기가요. 3분의 1을 존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이 장소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4.2%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우리가 농업은 공유 자산을 가지고 짓는 거잖아요. 햇빛과 바람과 물과 땅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구 부용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여기에서 수백 년 동안 정리해 주민들의 주시죠. 자산으로 있었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 한 8m에 이런 시설들이 이 부지를 완전 빽빽하게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거고요. 예. 환경 영향 평가의 과정을 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최재형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네.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워낙에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럴 가치의 가능성도 논쟁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정말 이걸 뭐 그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떤 확고한 그런 게 있다면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또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우리 전북의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를 굉장히 중시하는 뭐 환경단체 입장과 그보다는 조금 더 덜 중요시 여기는 부분과 사이에 합의를 또 이루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하수 뽑아 쓰게 되면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지금 그 농업용수와 지열 시스템을 좀 이용해서 쓰는 그 양이 생활용수로 좀 상수도를 얘기했을 때 한 67톤 정도, 67톤 정도 하루에? 예, 그다음에 용수 안반을 관정해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949톤. 예. 이걸로 썼을 경우에는 지금 지표 수위가 좀 많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예. 지금 농경지 그 주위가 다 농경지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쪽 농경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들, 그 농가들에 대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농지를 경작을 못할 경우가 예. 좀 비일비재하다.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추정이 되고 많이 지금 우려가 되는데 이런 그 이 용수 사용량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주변 그 영향을 미칠 걸 우려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용량의 지금 상수도가 지금 67톤 정도, 그다음에 그 안반 과정을 착구를 해서 949톤을 쓸 수 있는 그 양이면은 그쪽 일대가 아마 지하수 고갈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그 농촌공사도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지금 이걸 사용을 하겠다 하니까 예. 그 주위에 있는 농경지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 예. 그런 부분들이 우려를 상당히 하는 부분이죠. 예. 어떤 분이 답변하시면 그 부분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다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미나리도 있고 뭐 세 가지 굴종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이거 전체를 안 된다. 그 물량 네네. 이게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시설물을 봤을 때 하루에 관수용으로 쓸 수 있는 물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추산되는 것이 한 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00톤 정도가 된다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그냥 한 풀로 돌렸을 때
하루도 안 쉬고 전체가 풀로 돌아갔을 때 한 950톤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용수의 연간을 말씀. 일일 기준으로 얘기하는 일 기준. 아까 65톤이 아니었나요? 이건 이제 생활용수, 상수도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농업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고민이 충분히 좀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대책 뭐라 합니까? 그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뭐 농업용수를 더 끌어온다든가 뭐 상수도를 좀 관을 더 넓힌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상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서 인프라가 깔리는 그러니까 그 기본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 대규모 단지에 지하수를 착구를 해서 쓸 경우에 그 지하수 고갈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은 옆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이 농업용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다고 스마트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100% 지하수를 착구를 해서 지하수를 사용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하수를 썼을 경우 인근 지역에서 농업을 중요시하고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셔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로 잡은 게 지금 950톤인 거고요. 최대로 24시간 도는 거고. 예. 물을 보통 이제 관수를 시켜서 한 30-40%로 배수를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회수를 해요. 회수를. 예.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신 거는 그냥 흘려보내 전체를 다 흘려보내는 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고요. 예. 예. 좀 더 시설을 갖추게 하면 회수를 시키면 물을 재활용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2회 내지 3회 정도 회수를 시킵니다. 물론 그 회수하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입자 처리기도 필요하고 뭐 살균 처리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처리를 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을 하더라도 그러면 양이 양이 훨씬 줄고 두 번째는 착구를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옆에 빗물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또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이런 데서보다 네덜란드 이런 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빗물량이 적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수량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잡은 게 이 정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보면 기본 계획을 바꾸셔야죠. 근데 아마 보면 기본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기준은 시설 원예에서 일일 최대 관수량을 하루에 제곱미터당 10리터로 잡은 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최대치를 반영을 했든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든 이게 돼 있는 거 기본 계획상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그 하루에 200톤짜리 관정을 5개를 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200톤짜리 관정이면 얼마나 규모가 되나 싶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수 공장들이 200톤짜리 그 관정을 한 2개 정도 쓰는 데가 규모 있는 생수 공장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아까 이제 그 국장님은 하루에 아마 지하수 잠재량이 한 1200톤 정도 되니까 예. 1000톤 정도는 더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실제로 여기 이제 그 기존에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하루에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10리터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물이라는 것들은 또 같이 쓸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평균으로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농번기 때 집중적으로 쓸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서로 물이 필요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하루에 200톤짜리 관정 대형 관정이 5개가 들어서면 주변의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거고 예. 대부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곳들은 이 지하수 영향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수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도 논란이 많은데 지하수는 다 알겠지만 땅속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 영향의 범위가 사실은 전문가들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의 물의 소중함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일단 여쭤보면 그곳에서 지하수 외에 다른 지표수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지하수를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뭐 상수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가 이미 그 관을 농어촌에서 금강의 농업용수가 예. 용지까지 예. 백골 용지까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예. 있습니까? 아니 기타의 노지 같은 경우는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아까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노지 작물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수질이 좋아야 됩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수질을 좋게 하려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하우스도 그러니까 지하수를 좋은 뽑아 물을 쓰기 쓰는데 위해서 지하수를 써야 된다, 이런 좀 더 좋은 물을 쓰려고 지하수를 또 필터를 거쳐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필터할 농업용수를 정도까지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농업용수를 활용해서 그걸 정제해서 쓰기에는 또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끝나고- 말씀하신데 물이 부족한데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써야죠. 비용은 좀 증가하겠지만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 김제 자체가 12로 들어가야 늘어나는 되고 것을 왜 다른 말하나- 농업 분야에 들어가야 될 돌아갈 대들들이 계속 여기다 쏟아붓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비용은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써본 예, 경험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크게 들어가지는 예. 않아요. 많은 물이 혹시 뭐 최대로 950톤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하수를 쓰게 될 경우에 인근의 농경지 또 농민들 굉장히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네, 하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대책도 충분히 고민하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좀 빠뜨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스마트팜 김제 혁신밸리가 전라북도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심장 역할, 거점 역할, 뭐 불씨 역할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저는 이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강 대표님 말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예, 그동안 1차 산업이라고 낙후된 농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요. 여기에도 드디어 이제 4차 산업 기술이 적용이 돼서 또 다른 농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게 바로 스마트팜, 이 준비가 스마트팜의 기초가 될 거고요. 스마트팜은 농민들 만나보면 스마트팜은 찬성하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반대한다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편하게 농사지면 좋지. 근데 혁신밸리는 반대해요. 그래서 왜 반대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뭐 여하튼 그냥 반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스마트폰은 갖고 다니는데 SNS 이런 거 하는 거는 나 반대. 이렇게나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 집적화되고 규모화가 돼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판매를 유통하는데 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만년 동안 우리 김제가 그 도장 논화의 발상지를 시작해서 예. 쌀 농사를 계속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예. 큰 기후적인 충격 없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됐다고 보고요. 그곳에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예. 설치가 돼서 이게 이제 된다면 전국적인 아마 스마트팜의 메카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예. 자그마한 희망을 좀 품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 또 그리고 농업인의 생각 또 기존의 뭐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걸 짓고 있는 데서도 뭐 ICT 기술을 좀 접목해서 아주 뭐 최첨단 유리 온실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 스마트팜 기술 이런 것들이 보급되는 그런 거점 역할이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배달수 차장님은 별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스마트팜이 저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진국에서 지금 농업의 향후 농업 발전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팜으로 이제 거의 가긴 가긴 가야 가야 하는데 예. 지금 제가 지금 전라북도청에서 지금 공모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원천적인 주민들에 대한 갈등도 없애야 할 거고 생태계도 보존돼야 할 가치도 있는 거고 인근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영농지도 예.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을 대체 용지도 있는데 예. 그리고 농업의 농민들과 협의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교육장이 시설을 해서 교육에서 시켜서 각 지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규모화 사업으로 하지 않고 각 지역 지자체에다가도 분배해서 같은 스마트팜이지만은 각 지역에 맞게 또 작물이 또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도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그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스마트팜도 해야죠. 예. 그런데 토경 재배도 좀 보호하고 감싸야지 않냐. 예. 아무리 좋은 농업도 우리가 근본인 토경에서 나오는 재배도 좀 신경 써서 예.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시지만 예. 이렇게 밀집화된 그런 밸리 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군요. 네.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정현 처장님 그리고 최재형 국장님께 1분씩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 전체 사업비가 907억이고요. 국비가 543억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알고 공모를 했는데요. 지방비가 327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 도나 김제시의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농민들이 자부담은 35억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우리 강 대표님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 농업들을 육성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인데 실제로 주변의 농가 시설 관련 예산 전체 예산의 71억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반은 자부담입니다. 예. 실제로 농민들한테 예를 들면 이 시설하는데 아까 평당 142만 원 들어가는데요. 노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액수를 평당으로 따져보면 평당 3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주변 지역 농민들의 스마트팜 농가들을 지원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저도 이 돈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요. 이 비용은 너무나 작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유지해서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다.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관행농업, 통영농업 이런 부분에 들어갈 또 기본소득 이런 예산들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농업농촌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말 면밀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답변도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뭐 농업인 단체, 환경 단체, 또 지역 주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론화된 장에서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또 양성해야 될 곳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운영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론화돼 토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좀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을 거쳐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 제안서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으로 농림부 제출한 사업 기본계획 승인 내용도 그렇고 참 농가를 가장 위하는 사업계획서 또 가장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계획서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론화의 장을 좀 계속 거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서가 좀 탄탄해지고 또 농가를 위하고 또 지역을 위하는 사업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부담액이 많아서 기존 농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그거는 된다는 이제 말씀. 농가의 예. 희망상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농가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희망하는 농가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린 금액이에요. 줄여주고 전체 예산 71억밖에 안 되거든요. 올려서 진짜 정말 앞서서 하시는 분들한테 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가능성 있는 분들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실증과 뭐 새롭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농 육성 이런 부분 보기 좋은 곳에서만 예산을 투자한다 이런 게 문제라고. 더 많이 더 확보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두 분께도 잠깐 30초씩 드리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네. 예.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청년 창업농 육성이다. 예. 그냥 농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년 농부를 정말 지금 끌어와야 된 10년만 지나면 이런 논의조차 필요가 없게 될 정도로 농촌에 가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예. 예. 이렇게라도 사람들 끌고 와야지 않겠냐. 예.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좀 그렇게라도 청년들을 끌고 와야 된다. 예. 그나마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지난달에 이 청년 창업농 교육 알겠습니다. 받았던 일기 교육 받던 2명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냥 갔어요. 이제 제가 교육만 받고 어떻게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너무 안타까웠는데. 알겠습니다. 예. 빨리 좀 의지들을 모아가지고 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탈수 님도 뭐 짧게 예.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농업의 발전된 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청년농이나 그다음에 귀농 귀촌인들 많이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근데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이 영농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재개되는 문제를 생각을 않더라고요. 예. 대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육성농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 농촌이 살려면 청년들이 또 들어와야죠. 당연히 지금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이 교육 현실이 너무 좀 허황된 꿈을 좀 너무 교육을 시키지 않냐. 예. 이걸로 인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교육을 안 시키고 당장에 보여지는 것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허황된 꿈을 갖고 실시를 하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중간에 예. 포기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제에 조성할 그 예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 양쪽에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양쪽에 충분히 좀 더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부분이 굉장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오늘 토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 말고도 앞으로 더 자주 만나셔서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